6장. 하지만 그녀가 나가자마자 그는 일어나 문에 걸쇠를 건 다음 아까 라주미인이 가져와 다시 싸놓은 옷보따리를 풀어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상한 노릇이다. 그는 갑자기 완전히 평온해졌다. 아까와 같은 반쯤 광기 섞인 미망도, 최근 줄고 끊이지 않던 공포 섞인 불안도 없었다. 이것은 느닷없이 찾아온 왠지 이상한 평온의 첫 순간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분명했으며 결연한 의지마저 엿보였다. 오늘은 꼭.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쇠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몹시 강렬한 심리적 긴장 덕분에 평온 상태, 강박적인 관념의 상태에 이르자 힘과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돈을 보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25루블이었다. 동전, 즉 나주미인이 옷 사는데 쓰고 남은 10루블의 거스름돈도 전부 챙겼다. 그런 다음에는 조용히 걸쇠를 걷어내고 방을 나가 계단을 내려가며 활짝 열린 부엌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나스타시아가 그의 엉덩이를 보이고 주인 아주머니의 사모바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니 어느 누가 그 밖으로 나가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1분 뒤 그는 이미 거리에 나와 있었다. 8시쯤 됐고 해가 지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공기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는 악취와 먼지가 뒤섞인 도시 특유의 탁한 공기를 개걸스럽게 들이마셨다. 살짝 현기증이 나는가 싶더니 활활 타오르는 두 눈과 누렇게 뜬 헬쑥한 얼굴에서 갑자기 어떤 야성적인 에너지가 번득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이것을 모조리 오늘, 지금, 당장, 단번에 끝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살기 싫으니까. 라는 것. 한데 어떻게 끝낸다지? 무엇으로 끝낸다? 이 점에 관한 한 그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데다가 생각하기도 딱 싫었다. 오히려 상념을 뿌리치려 했다. 상념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는 그저 이렇듯 저렇듯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을 뿐 또 알았을 뿐인지라 필사적이고 학고부동한 자신감과 결의를 보이며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말을 곱씹었다. 오랜 습관대로 그는 옛날부터 평소에 곧잘 다니던 산책길을 따라 곧장 셋나야 광장으로 향했다. 셋나야 광장까지 좀 못 가 포장도로의 구멍가게 앞에 검은 머리의 젊은 손풍금장이가 서서 아주 감상적인 로망스 같은 것을 연주하고 있었다. 보도 위,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가씨의 노래에 반주를 넣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15살쯤 됐는데 크리놀린 원피스에 케이프를 걸치고 장갑을 끼고 진홍색 깃털이 꽂힌 밀짚 모자를 쓰는 듯 제법 귀족 아가씨 같았지만 물건이 하나같이 다 낡고 해진 것이었다. 그녀는 거리 가수 특유의 재즈 것 같은 하지만 제법 듣기 좋고 힘있는 목소리로 로망스를 부르며 누가 구멍가게에서 나와 이 코페이카라도 던져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두세 명의 구경꾼 옆에 멈추어 선 채 노래를 듣다가 5코페이카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 처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가장 구성지고 음정이 높은 부분에서 갑자기 싹둑 가이지를 하듯 노래를 뚝 끊더니 손 풍금장이를 향해 자, 그만 가요 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러고 둘은 다음 구멍가게를 향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길거리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이미 젊지 않은 한 행인에게 자기와 나란히 손 풍금장이 옆에서 있던 산책자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상대방은 참 생뚱맞다는 듯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좋아한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지만 표정을 보면 길거리 노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스산하고 어둡고 눅눅한 가을 저녁에 반드시 눅눅한 저녁이어야 하고 모든 행인들이 환자처럼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손풍금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가 좋습니다. 아니면 바람 한 잔 없는 가운데 축축한 눈이 그야말로 툭툭 떨어질 때면 더 좋지요. 아시겠죠? 눈발 사이로 가스등 빛나고.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던진 질문은 물론 그의 이상한 표정에 소스라치게 놀란 신사는 이렇게 중얼거리곤 길 건너편으로 가버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곧장 걸어가 셋나야 광장의 한 모퉁이로 나왔는데 그때 리자베타와 얘기를 나누던 소시민과 아줌마가 장사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없었다. 그 장소임을 확인하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뒤 밀가루 가게 입구 옆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붉은 루바하를 입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골목에서 어떤 소시민과 아줌마,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장사를 하지 않던가요? 장사야 별별 사람이 다 하는걸요. 청년이 깔보는 것처럼 라스콜리니코프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대답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세례명 그대로겠죠. 자네도 자라이스크 출신 아닌가? 무슨 도 출신이지? 청년은 다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나리, 도가 아니라 군이고요. 우리 형은 여기저기 나다녀봤지만 저는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뎁쇼. 너그러이 봐주세요, 나리. 저기 위층은 음식점인가? 저건 술집인데요. 당구장도 있고 공주들도 있을걸요. 끝내주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곳 한 구석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전부 농군이었다. 그는 얼굴들을 힐끔힐끔 보며 가장 빼곡한 곳까지 비집고 들어갔다. 왠지 아무에게나 말을 걸고 싶어졌다. 하지만 농군들은 그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자기들끼리 뭐라고 웅성댔다. 그는 잠깐 서서 생각을 좀 하다가 오른쪽 V대로로 방향을 틀어 보도로 걸어갔다. 광장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전에도 광장에서 사도바야 거리로 이어지는 이 꼬불꼬불하고 짧은 골목길을 지난 적이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욕지기가 치밀을 때면 더욱더 욕지기가 치밀도록 이곳의 모든 장소를 어슬렁거리고 싶은 마음마저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리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술집이나 그런 유의 먹고 마시는 업소로 가득 찬 큰 건물이 있었다. 거기서 잠시 옆집에 놀러 가는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원피스 하나만 달랑 입은 여자들이 쉴 새 없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보도 두세 군데, 특히 두 계단만 내려가면 온갖 유흥업소가 즐비한 입구 옆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몰려 있었다. 마침 그 순간에 한 업소에서 거리가 온통 떠나갈새라 쿵쾅거리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기타를 퉁기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흥겨운 모양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무리지어 입구 옆에 몰려 있었다. 어떤 여자들은 층계참에, 어떤 여자들은 보도에 앉아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그냥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 포장도로 위에는 술 취한 군인이 담배를 꼬나문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으슬렁거리는 것이 꼭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은 것 같았다. 또 어떤 불황이 둘이서 서로 욕설을 퍼붓고 또 곤드레만드레 취한 어떤 자가 길을 가로막고 널브러져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잔뜩 무리지어 서 있는 여자들 옆에 멈춰 섰다. 그들은 목쉰 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사라사 원피스를 입고 염소 가죽 단화를 신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어떤 여자들은 마흔은 좋게 넘어 보이고 기껏해야 17살쯤 된 것 같은 여자들도 있었는데 거의 다들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그는 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쿵쾅대고 왁작지껄 떠드는 이 모든 소리에 왠지 마음이 끌렸다. 거기서는 커다란 웃음소리와 새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갸날픈 가성으로 용맹스럽게 뽑아내는 노랫자락과 기타 반주에 맞춰 또 구두굽을 굴려가며 누군가 필사적으로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입구 옆 보도에서 몸을 구부리며 현관 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긴 음울한 표정으로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네 님 아름다운 경찰님아, 할 일 없이 나를 때리지 말아주오. 가수의 갸날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 저 노래를 제대로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는데 꼭 거기에 사활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잠깐 들어가 볼까? 그는 생각했다. 큰 소리로 웃어대는군. 술에 취해서 어디 한번 죽도록 마셔볼까?
잠깐 들어오지 않을래요? 귀여운 날이. 한 여자가 아직 완전히 쉬지는 않은 상당히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다. 젊고 심지어 참아줄 만큼은 생긴 여자로서 그 무리 중 하나였다. 야, 제법 예쁘장한걸. 그가 몸을 바로 세우고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찬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나리도 정말 잘생긴걸요?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 왜 그리 말랐어요? 또 다른 여자가 걸쭉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지금 막 태어났어요. 예? 다들 장군의 딸처럼 보이는데 어째 코가 죄다 들창코야? 농민용 외투를 마구잡이로 걸쳐 입은 거나하게 취한 한 농군이 낯짝에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갑자기 다가와 말을 가로막았다. 야, 잘들 노는걸. 그렇게 왔으면 들어오시든지. 들어가야지. 재미 좀 볼까? 그러고서 그는 공중제비라도 돌듯 아래로 휙 꼬꾸라졌다.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걸음을 뗐다. 이보세요, 나리! 아가씨가 뒤에서 소리쳤다. 왜 그래? 그녀는 쭈뼛거렸다. 귀여운 나리라면 언제든 기꺼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리를 보니 왠지 마음이 찜찜하네요. 술 한잔하게 6코페이카만 주세요. 잘생긴 신사님. 라스콜리니코프는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꺼내었다. 5페이카짜리 동전 3개였다. 아이 참 착한 나리야. 이름이 뭐지? 두클리다를 찾으면 돼요. 안 돼, 이게 또 무슨 짓이람? 갑자기 그 무리에서 한 여자가 두클리다를 향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 소리 했다. 정말 난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어를 할 수가 있니? 나 같으면 정말 양심에 캥겨서라도 쥐구멍이라도 찾겠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말하는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30살쯤 된 곰보 아가씨였는데 얼굴이 전부 멍투성이고 윈 입술은 팅팅 부어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엄숙한 말투로 상대를 꾸짖었다. 어디서 읽었더라? 라스콜리니코프는 더 걸어가며 생각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이 죽기 1시간 전에 이런 말을 하든가 생각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읽었더라? 만약 자기가 어디 절벽 같은 곳 더욱이 2발만 간신히 디딜 수 있을 만큼 비좁은 공간에 사방이 낭떠러지, 대양, 영원한 암흑, 영원한 고립, 영원한 폭풍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1아르쉰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 그렇게 선체로 평생 1000만년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지라도 여하튼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내용이었지. 오직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오직 살 수만 있다면. 참 잘난 진리야. 맙소사,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가. 인간이란 비열한 놈이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을 비열한 놈이라고 부르는 놈도 비열한 놈이다. 그는 잠시 뒤에 덧붙였다. 그는 다른 거리로 나왔다. 오라, 수정공이로군. 아까 라주미인이 수정공 얘기를 했더랬지. 다만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그래, 읽으려고 했지. 조시모프가 신문에서 읽었다고 말했으니까. 신문 있습니까? 그는 아주 넓고 심지어 말끔한 술집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물었는데 방은 여러 칸이나 있었지만 대개 다 비어 있었다. 손님이 2-3명이 차를 마시고 있고 멀찍이 떨어진 어느 방에서 4명쯤 되는 일행이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보기에는 그들 틈에 자묘토프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멀리서는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있으면 또 어때? 그는 생각했다. 보드카를 드릴까요? 종업원이 물었다. 차를 가져와. 신문도 좀 갖다 줘. 한 5셋쯤 된 것부터 해서 전부. 보드카 값 정도는 따로 주지.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 있고요. 보드카도 드릴까요? 지난 신문과 차가 나왔다. 라스콜린코프는 자리에 앉아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즐레르, 아즈테긴, 이즐레르, 바르톨라, 마시모, 아즈테긴, 이즐레르. 챗, 제기랄. 여기 사고가 있군. 한 여성 계단에서 추락. 한 소시민 술 취해 사망. 페스키의 화재. 페트루부르크스키아 구역의 화재. 또 페트루부르크스키아 구역의 화재. 또 페트루부르크스키아 구역의 화재. 이즐레르,
이질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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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모. 아, 이거다. 마침내 그는 찾던 것을 발견하여 읽기 시작했다. 글자 열이 그의 눈앞에서 뛰놀았지만 그래도 모든 뉴스를 다 읽고 다음 호에 실린 가장 최근의 부록 기사도 찾기 시작했다. 조바심이 났던 탓에 신문을 넘기는 그의 손이 경련이라도 일든 덜덜 떨렸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탁자로 와서 옆에 앉았다. 힐끗보니 자메토프였다. 반지를 몇 개씩 끼고 금줄 장식을 주렁주렁 달고 포마드를 바른 검은 곱슬머리에 가르마를 타고 멋들어진 조끼에 약간 다른 프로코트와 때가 낀 셔츠를 입은 저 모습, 영락없이 자메토프였다. 그는 명랑했다. 적어도 무척 명랑하고 털털한 사람처럼 빙그레 웃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은 샴페인을 마신 탓에 벌겠다. 세상에, 여기는 웬일입니까? 그는 백년직이라도 되는 것 같은 어조로 의아해하며 말을 걸어왔다. 어제만 해도 라주미인 말로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데요. 거참 이상한 노릇이군요. 저도 대까지 갔지만. 라스콜니코프는 그가 다가올 줄 알았다. 그는 신문을 밀쳐두고 자메토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가 어리었고 그 냉소에는 어떤 새로운 짜증스러운 초조함이 배어나왔다. 당신이 다녀가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말짝을 찾으셨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라주메인이 당신에게 홀딱 반해서 하는 말인즉 당신이 녀석과 함께 라비자 이바노브나에게 가셨다더군요. 왜 그때 당신이 그 여자를 위해 제법 신경을 쓰면서 포로흐 중이에게 눈짓을 하는데도 그쪽에서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던데 기억나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었을까요? 너무 뻔한 일이던데요. 예? 그 사람 제법이던걸요. 포로흐 말입니까? 아니요, 당신 친구 라주미인 말입니다. 그나저나 팔자 한번 줬습니다. 자메토프씨, 이렇게 신나는 곳을 공짜로 드나들다니. 지금 저 샴페인은 또 누가 대접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끼리 마신 건데요. 대접이라니요. 사례금이겠죠. 하나하나 참 살뜰히 누리시는군요. 라스콜니코프가 웃었다. 뭐 좋습니다. 팔자 좋은 애송이 양반. 좋지요. 이런 말을 덧붙이며 그는 자메토프의 어깨를 툭 쳤다. 사실 나쁜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일꾼이 미치카를 때리면서 했던 말처럼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서 장난삼아 하는 말입니다. 그 노팔 사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참 이상한 사람이군요. 아직도 몹시 편찮으신 것 같고요. 외출은 왜 했는지. 당신 눈엔 제가 그렇게 이상해 보입니까? 예. 한데 신문을 읽고 있었던가요? 예. 화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죠. 아니, 내 관심사는 화재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메토프를 쳐다보았다. 냉소 어린 미소 때문에 그의 입술이 또다시 일그러졌다. 화재 사건이 웬 말입니까? 자메토프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인정해 보실까, 귀여운 꼬마 양반. 내가 뭘 읽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미치겠죠? 전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것도 안 됩니까? 왜 계속 이보세요. 당신은 교육도 받고 문학적 소양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김나지움을 6학년까지 마쳤습니다. 자메토프가 다소간 뻐기며 대답했다. 6학년. 아휴, 이 참새 녀석. 머리에 피도 안 말랐겠군. 멋지게 가르마를 타고 반지를 몇 개씩 끼고 역시 부자야. 채, 정말 귀여운 꼬맹이군. 그러면서 라스콜니코프는 곧장 자메토프의 얼굴에 대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쏟아냈다. 상대방은 몸을 움찔 뒤로 뺐는데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였다. 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메토프가 아주 진지하게 되뇌었다. 아무래도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걸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허튼 소리 작작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참새 주제에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하긴 나를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시겠지. 그러실 테지? 그래, 궁금하신가? 예, 그래요. 말하자면 내가 뭘 읽고 있었는지, 뭘 찾고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는 말씀? 하긴 지난 신문까지 몇 장이나 가져오라고 했으니. 자, 수상쩍으신가? 뭐 말씀해 보시죠. 기가 솔깃하실 테지? 솔깃할 것까지는 또 뭐 있습니까? 왜 솔깃한지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지금 못 박아둘 것은 귀여운 양반. 아니, 차라리 자백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아니, 이것도 아니야. 진술을 할 테니 받아 적으시오.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진술하거니와 내가 읽고 있었던 것, 관심을 가졌던 것, 찾고 있었던 것, 샅샅이 뒤졌던 것은.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찡긋하며 뜸을 들였다. 샅샅이 뒤졌던 것은 실은 그 때문에 여기 들른 것인데 관리 미망인인 노파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올시다. 그는 마침내 자기 얼굴을 자메토프의 얼굴에 바싹 들이대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자메토프는 꿈쩍도 않고 자기 얼굴을 상대 얼굴에서 떼지 않고 그를 뚫어져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중에 자메토프가 무엇보다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 사이에 꼬박 1분간 침묵이 지속됐고 꼬박 1분간 그렇게 서로를 응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래 대체 뭘 읽었습니까? 갑자기 의욕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그가 소리쳤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실은 그게 바로 그 노파 얘기거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여전히 속삭이듯 자메토프의 고함에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계속했다. 경찰서에서 마침 그 노파 얘기가 나오자 기억하실 텐데 제가 기절했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뭘 알겠다는 겁니까? 자메토프가 거의 불안에 떨며 말했다. 미동도 없이 진지하기만 하던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이 한순간에 돌변하더니 갑자기 또 아까처럼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듯 예의 그 신경질적인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순식간에 얼마 전 도끼를 들고 문 뒤에 서 있던 순간이 굉장히 선연한 감각을 과시하며 떠올랐다. 자물쇠가 덜컹거리고 문 뒤에 그들이 욕설을 퍼붓고 문을 부술 듯 흔들대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혀를 쑥 내민 채 약을 올리고 비웃고 큰소리 껄껄 정말 껄껄 웃어주고 싶었던 그 순간이. 당신은 미쳤거나 아니면. 자메토프는 이렇게 말했다가 멈칫했는데 머릿속에 느닷없이 떠오른 어떤 생각에 갑자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니면 뭡니까? 자, 뭐죠? 자, 말씀 좀 해보실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메토프가 잔뜩 골이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전부 허튼 소리입니다. 둘 다 입을 다물었다. 느닷없이 발작처럼 터져나온 웃음이 잦아들자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생각에 잠기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는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머리를 괴었다. 자메토프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은 것 같았다. 꽤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 지속되었다. 차는 왜 안 마십니까? 식을 텐데요. 자메토프가 말했다. 예? 뭐라고요? 차? 그렇겠군요. 라스콜니코프는 차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고 빵 한 조각을 입안에 넣은 다음 갑자기 자메토프를 쳐다보더니 모든 것이 기억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원래처럼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계속해서 차를 마셨다. 요즘은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메토프가 말했다. 최근에 모스크바 통신에서 화폐를 위조한 일당이 잡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웬만한 회사 수준이었다더군요. 수표를 위조했답니다. 오, 그건 옛날 옛적의 일인걸요. 나는 한 달 전에 읽었으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그런 치들도 당신 생각으로는 사기꾼들인가요? 그가 비웃으며 덧붙였다. 아니, 그럼 사기꾼 아닌가요? 그 치들이요? 그 치들은 어린아이 풋내기죠. 사기꾼이 아니라 그까지 목적을 위해 5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니.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경우에 3명도 많을 지경이거니와 더군다나 각자 자신보다 서로에 대해 더 확신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칫 한 놈이라도 술김에 입을 잘못 놀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테니까요. 풋내기라니까요. 은행에서 숙별을 받고 오라며 가망 없는 치들을 고용하다니, 이런 일을 어쩌다 마주친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뭐 여하튼 풋내기라도 일은 무사히 치르고 돈도 나눠서 각자 100만씩 챙겼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평생 갈까요?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평생. 그럴 바엔 차라리 목을 매는 편이 낫죠. 사실은 그들은 돈을 바꿀 줄도 몰랐어요. 은행에서 돈을 바꾸는데 5천을 받아 쥐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천까지는 샜지만 5천부터 세보기는커녕 오직 어서 빨리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주랭랑 치고 싶은 마음에 주는 대로 그냥 받은 거죠. 그래서 의심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보 한 놈 때문에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손을 덜덜 떤 게 어때서요? 자메토프가 맞받아쳤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못 참아낼 때가 덜어 있거든요. 겨우 그 정도로? 당신이라면 참아낼 것 같은가요? 아니요. 저라면 참아내지 못할걸요? 겨우 100루블의 보수를 받자고 그런 무서운 일을 하러 가다니, 위조 수표를 들고 가는 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그런 일에는 도통한 은행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라면 절절 맸을 겁니다. 당신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또 죽도록 혀를 쑥 내밀고 싶어졌다. 순간 오한이 나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라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넌지시 애둘러 말을 시작했다. 나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바꿨을 겁니다. 처음에 천을 지폐 한 장을 요리조리 구석구석 살펴보면 4번쯤 셌을 것이고, 그러고서 그 다음 천에 착수했을 겁니다. 그것을 세기 시작하여 절반쯤 센 다음에는 아무거나 50루블짜리를 뽑아내 혹시 위조 지폐는 아닌지 불빛에 비춰보고 또 뒤집어서도 불빛에 비춰봤을 겁니다. 좀 걱정이 돼서요. 저희 백모님이 최근에 이런 일로 25루블을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건의 전말을 쭉 얘기했을 겁니다. 자, 3번째 천을 세기 시작하자마자 죄송하지만 아까 2번째 천에서 700부터 잘못 센 것 같은데 영 미심쩍은데 라고 하면서 3번째 천을 버려두고 또다시 2번째 천을 붙들고 씨름할 겁니다. 5장을 전부 이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다 센 다음에 당장 5번째와 2번째 천에서 한 장씩 꺼내서 또다시 빛을 비추고 또다시 미심쩍어 하면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원이 진땀을 빼게 만들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떼어버릴까 안절부절 못할 테죠. 드디어 일이 다 끝날 때 나갈 때처럼 문을 열다가 아니 죄송하지만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뭘 물어보고 무슨 설명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자, 나라면 바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쳇,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합니까? 자묘토포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말이 그렇지 실제로 부딪히면 분명히 삐걱할 겁니다. 이런 경우엔 제 생각으론 당신과 저뿐 아니라 이런 데는 이력이 난 갈 때까지 다 간 인간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한 노파가 살해당했습니다. 사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간 놈이었던 것 같은데 백주대낮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기적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손은 덜덜 떨렸던 모양입니다. 금품은 훔치지 못했으니까 참아내지 못했다는 소리죠. 사건의 추이를 봐서 훤히 알 수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았다. 훤히 알 수 있다니. 자, 그자를 한번 잡아보시지. 지금 당장 가서. 그는 자묘토프를 약 올리느라 신이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럼요, 곧 잡아드릴 겁니다. 누가요? 당신이? 당신이 잡는다고요? 좀 설치다가 나가라 떨어질걸요. 사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돈을 펑펑 쓰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돈이 없던 놈이 갑자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으니 자, 바로 그놈이 아니겠는가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까짓 어린애도 마음만 있으면 이걸로 당신을 속일걸요? 아니, 그놈들은 전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묘토프가 대답했다. 빈틈없이 사람을 죽인 다음 목숨을 내놓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장 술집에 틀어박힙니다.
그렇게 돈을 쓰는 중에 붙잡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당신처럼 빈틈없지는 않아요. 당신이라면 술집에는 안 갔을 테죠, 물론?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썹을 찌푸리며 자묘토프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슬슬 구미가 당기시는 모양인데 나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했을지 알고 싶으시죠? 그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었다. 예, 그렇군요. 상대방이 확고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말투도 시선도 어딘가 너무 진지해졌다. 몹시? 몹시. 좋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번에도 갑자기 자기 얼굴을 자묘토프의 얼굴에 바싹 갖다 대고 이번에도 그를 뚫어져라 쏘아보며 이번에도 속삭이는 것 같은 말투로 말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이번에는 숫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돈과 물건을 챙겨 거길 나오자마자 당장 아무데도 들르지 않고 어디로든 인적이 드물고 오직 담장만 쭉 서 있는 곳, 거의 아무도 없는 무슨 채소방 같은 것만 있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예전부터 거기 그 뜰 무통이 어디 담장 옆에 집 지을 때부터 놓여 있었던 1푸드나 1.5푸드쯤 되는 무슨 바윗돌을 점 찍어 뒀었거든요. 그 바윗돌을 들어 올리면 밑에 분명히 구덩이가 파여 있을 것이고 바로 그 구덩이에 물건과 돈을 모조리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 바윗돌을 원래대로 뒤집고 한쪽 발로 꼭꼭 다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고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도록 챙겨가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감쪽 같을걸요. 미쳤군요. 자메토프 역시 왠지 반쯤 속삭이듯 말하며 갑자기 왠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흠칫 물러났다. 상대의 눈이 번뜩였던 것이다. 얼굴은 끔찍히도 창백해졌다. 윗입술도 움찔이면서 파르르 경련이 일어났다. 그때 자메토프 쪽에서 최대한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 상태가 30초가량 지속되었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자제할 수는 없었다. 그때 문의 빗장처럼 무서운 말이 그의 입술에서 계속 요동쳤다.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다. 지금 당장 물꼬만 터주면, 지금 당장 혀만 놀리면. 자, 어떨까요?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자가 바로 나라면?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오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묘토프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백지장처럼 새하여졌다. 그의 얼굴이 쓴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가 거의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라스콜니코프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더더욱 못 믿겠습니다. 자묘토프가 황급히 말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참새가 붙잡혔어. 지금은 더더욱 못 믿겠다라니. 전에는 그렇게 믿었다는 말이죠? 글쎄 절대 아니라니까요. 자묘토프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이쪽으로 유도신문을 하려고 저에게 겁을 줬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내가 경찰서를 나간 다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꺼냈습니까? 포로 중이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나를 왜 신문했던 거죠? 이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으면서 종업원을 소리쳐 불렀다. 여기 얼마인가? 전부 30코페이카입니다. 저쪽에서 달려오며 대답했다. 자, 보드카 값으로 20코페이카 더 주지. 이런, 돈은 또 왜 이리 많을까? 그가 지폐를 쥔 벌벌 떨리는 손을 자묘토프 앞으로 내밀었다. 붉은 지폐, 푸른 지폐가 25루블이군요. 어디서 났을까요? 이 새 옷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1코페이카도 없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주인 아줌마도 신문을 했을 테니까. 뭐 그만합시다. 그럼 또 봅시다. 잘 지내시고. 그는 어떤 야성적이고 히스테릭한 감각에 참을 수 없는 쾌감마저 슬쩍 가미된 감각에 온몸이 벌벌 떨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음울하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무슨 발작이라도 났던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피로감은 급속도로 커졌다. 이제 갑자기 한 번만 자극이 와도 감각이 한 번만 신경을 긁어도
흥분하여 힘이 솟구쳤다가 그 감각이 약해짐에 따라 또 그렇게 힘이 급속도로 약해져 갔다. 한편 자묘토프는 혼자 남겨진 뒤에도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명상에 잠겼다. 라스콜리니코프 때문에 뜻밖에도 예의 그 부분에 관한 그의 생각이 송두리째 뒤집혔고 그의 견해도 확고히 굳어졌다.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머저리야. 그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거리를 통하는 문을 열자 갑자기 바로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오던 라주민과 딱 맞닥뜨렸다. 둘 다 한 발짝을 앞에 두고도 서로를 보지 못한 탓에 거의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얼마 동안 그들은 서로를 훑어보았다. 라주민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지만 갑자기 눈에서 분노가, 진짜 살기등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놈 봐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갔겠다. 이 양반을 찾느라 저기 소파 밑도 뒤졌고 다락방까지 가봤다고. 너 때문에 나스타시아를 때릴 뻔까지 했는데 한데 정작 이 양반은 지금 어디 있느냔 말이야. 로지카,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전부 사실대로 말해. 자백하라고. 듣고 있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죽도록 신물이 났고 나 혼자 있고 싶단 뜻이야. 라스콜니코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혼자 있고 싶다. 아직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낯짝도 아직 백지창처럼 하얗고 숨도 간신히 쉬는 주제에 이 바보 자식. 수정궁에서는 뭘 한 거야? 얼른 자백해. 좀 놔줘. 라스콜니코프는 이렇게 말하고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다. 그것이 라주미인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상대방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놔주라고? 무슨 배짱으로 좀 놔줘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할지 알기나 해? 너를 한 손에 꽉 움켜쥐고 보따리로 꽁꽁 싸서 겨드랑이 밑에 끼고 집에 가져간 다음 자물쇠로 채워둘 거다. 들어봐, 라주민. 라스콜니코프가 조용히 겉보기에는 아주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너 정말 모르겠냐? 난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거 싫거든? 도대체 이렇게 챙겨주는 게 뭐 그리 좋냐? 이런 건 딱 질색이라는 사람 붙잡고 끝으로 이런 건 진짜로 참기 힘든 사람 붙잡고 내가 처음에 병이 났을 때도 뭐하러 나를 찾아냈던 거야?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뭐 오늘만 해도 정말 충분히 말했잖아.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고 너한테 신물이 났다고. 정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 그리 좋냐고. 똑똑히 말해두지만 자꾸 이러면 건강 회복에 진짜로 방해만 돼. 끊임없이 신경을 긁어놓으니까. 아까 조심호프만 해도 내 신경을 긁지 않으려고 그냥 가버렸잖아. 제발 좀 딱 떨어져라, 너도. 그리고 끝으로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를 힘으로 제지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완전히 말짱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 정말 모르겠어? 끝으로 좀 가르쳐주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원하면 네가 나한테 치근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챙겨주는 일 그만두겠어? 은혜도 모르는 천한 놈이 돼도 좋으니까 너희들 전부 딱 떨어져라. 제발 좀 딱 떨어져. 딱 떨어지라고 말이야. 말을 꺼낼 때만 해도 그는 응어리진 도끼를 뿜어낼 생각이 미리부터 기뻐하며 침착하게 굴었지만 말을 끝마칠 때까지 루진을 상대할 때처럼 미친듯이 흥분하여 숨을 헐떡였다. 나주미는 그 자리에 선 채 생각을 좀 하다가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제기랄, 그럼 꺼져버려. 그는 거의 생각에 잠긴 어투로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라스콜리니코프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느닷없이 소리질렀다. 내 말 좀 들어봐.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놈들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수다쟁이에 허풍쟁이야. 내 놈들은 고민 비스무리한 것도 생기면 그게 뭐라도 되는 양 암탉이 암을 품듯 애지중지하거든. 심지어 이럴 때도 다른 작가들의 것을 몰래 써먹지. 내 놈들은 아주 자주적인 삶을 보여주는 징후라곤 하나도 없어. 내 놈들의 몸뚱어리는 고래기름으로 만들어졌고 내 놈들 몸속에는 피 대신 우유 찌꺼기가 흐르지. 나는 내 놈들을 아무도 믿지 않아. 어떤 상황이든 내 놈들에게 급선무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지. 잠깐만. 라스콜니코프가 다시 자리를 뜨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더욱더 미친 듯 날뛰며 소리쳤다. 끝까지 듣지 못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늘 집들이를 할 거고 지금쯤은 벌써 다들 왔을지도 몰라. 방금 갔다 왔는데 숙부님을 거기에 그냥 두고 왔어. 오는 손님들을 맞으라고. 자, 만약 네가 바보가 아니라면, 속된 바보가 아니라면, 꽉 막힌 바보가 아니라면, 외국 것의 번역이 아니라면, 이봐 로자, 내가 똑똑한 녀석이라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어쨌거나 너는 바보야. 자, 만약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괜히 수다니며 구두창만 닳게 하느니 차라리 오늘 우리 집에 들러 저녁 모임에 잠깐 앉아있어. 일단 나왔으니 어차피 별 수 없잖아. 너를 위해 내가 푹신푹신한 안락 의자를 대령해주지. 주인집에 있거든. 차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아니다. 그냥 침대 소파에 눕혀줄 테니까 어쨌거나 우리 옆에 누워있어. 조시 모프도 올 거야. 올 거지? 어? 아니. 거짓말! 라주미인이 성마르게 소리를 질렀다. 네가 어떻게 알아?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주제. 게다가 너는 이런 일은 젬병이잖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과 대판 싸워 절규했다가 또다시 되돌아 달려간 일이 1000번은 좋게 되거든? 부끄러운 나머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잘 기억해둬. 포친코프의 집 3층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라주민 씨 남을 챙겨준다는 만족감에 빠져서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아도 마다하지 않을 인간이군. 누가? 내가?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은 코를 비틀어 놓을 테다. 포친코프의 집 47호. 관리 바부시키네 아파트야. 안 간다니까 라주민. 라스콜니코프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장담하지만 꼭 올걸? 라주민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안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간 너 이 자식 너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겠어. 잠깐만. 야, 조시모프 거기 있대? 응, 저기 있어. 봤어? 응, 봤어. 말도 했고? 그랬지. 무슨 말 했어? 에이 썩을 놈. 그냥 말하지 마라. 포친코프의 집 47 바부시키네 아파트다. 기억해둬. 라스콜니코프는 사도바야 거리까지 와서 모퉁이로 방향을 끌었다. 라주민이 생각이 잠긴 채 그의 뒤태를 바라보았다. 결국 한 손을 내젓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계단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빌어먹을. 그는 거의 큰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꼭 하긴 나도 바보야. 정신 나간 사람도 말은 멀쩡하잖아. 어쩐지 조시모프도 이럴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톡 쳤다. 그럼 어쩐다지? 혹시 지금 어떻게 저 녀석을 혼자 내버려둔담? 어디 물에 뛰어들게라도 하면. 어휴, 큰 실수를 했는걸. 안 되겠어. 그러고는 뒤돌아 라스콜니코프를 붙잡으려고 달려갔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침을 탁 뱉고 어서 빨리 자묘토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해 쟁걸음으로 수정궁으로 돌아갔다. 라스콜니코프는 곧장 너머 다리로 가서 다리 한가운데 난간 옆에 멈춰선 다음 난간의 두 팔꿈치를 괴고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라주미인과 헤어진 뒤 어찌나 힘이 빠졌던지 여기까지도 간신히 걸어왔다. 길바닥 어디에 털썩 주저앉거나 들어눕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강물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석양에 물든 쓰러져가는 장밋빛 저녁노를 짙어가는 어스름 속에서 거뭇거뭇 보이는 일련의 집들을 왼쪽 강변 도로를 따라 저 멀리 이어지는 어딘가 다락방에서 찰나적으로 마지막 햇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오르는 창문 하나를 운하에 어두워져가는 물결을 기계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물결을 들여다볼 때 유달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붉은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빙빙 맴돌고 집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행인들이며 강변 도로며 마차며 모든 것이 동그라미처럼 빙빙 맴돌며 춤을 추었다. 갑자기 그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 뭔가 형체가 없는 기괴한 환영을 보고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자기의 오른쪽 옆을 나란히 선 것을 느꼈다. 쳐다보니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누렇게
든 길쭉하고 헬쑥한 얼굴에 붉게 충혈된 눈이 퀭하니 들어간 키가 큰 여자였다. 눈으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오른손으로 난간을 짚고 오른 발을 들어 올려 난간의 창살에 털썩 걸친 다음 왼발도 그렇게 걸치더니 운하로 몸을 던졌다. 더러운 물이 쫙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희생양을 삼켜버렸다. 하지만 1분쯤 지나자 투신한 여자는 물 위로 둥둥 떠올라 머리와 두 발은 물에 잠기고 등은 위로 향하고 말려 올라간 치마가 베개처럼 부풀어 오른 가운데 물이 흐르는 대로 저 아래쪽으로 조용히 떠내려갔다. 물에 뛰어들었어. 물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강변도로 양쪽에 모두 구격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늘어섰고 다리 위 라스콜리니코프 주변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뒤에서 달치락했다. 선생님들, 저건 우리 아프로시니 유시카예요. 어디선가 멀지 않은 곳에서 여자가 울먹이며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같은 분들 꺼내주세요. 보트를 대라. 보트를. 무리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보트는 필요 없었다. 순경이 운하의 계단에 달려가 외투와 신발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일은 수월한 편이었다. 투신한 여자는 물에 쓸려 계단에서 2걸음쯤 떨어진 곳으로 떠내려왔는데 그가 오른손으로는 그녀의 옷을 왼손으로는 동료가 뻗어준 장대를 용케 붙잡은 덕분에 금방 꺼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계단참에 화강한 포석 위에 눕혔다. 곧 정신을 차린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더니 두 손으로 젖은 원피스를 할 일 없이 매만지며 재채기를 하고 코를 풀었다. 말이라곤 전혀 하지 않았다. 죽도록 퍼마셨어요. 선생님들, 죽도록.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어느덧 아프로시니 유시카 옆에서 울부짖었다. 요전에도 목을 매려는 걸 밧줄에서 빼냈어요. 지금 막 내가 상점에 가면서 얘를 잘 보라고 계집애 하나를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죄받을 짓을 했지 뭐예요. 소시민이랍니다. 선생님. 우리 옆집에 살고요. 저 끝에서 2번째 집. 바로 저기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경찰들은 계속 물에 뛰어든 여자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누군가는 경찰서 어쩌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모든 것을 이상한 만큼 무심하고 무관심한 감각을 갖고 바라보았다. 역겨워졌다. 아니야, 더러워. 물은 어림도 없지.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말도 덧붙였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어. 경찰서? 그게 뭐라고? 그나저나 자묘토프는 왜 경찰서에 있지 않았을까? 경찰서는 9시가 넘어도 열려있는데 그는 난간을 등진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 그럼 어쩔 텐가? 할 수 없지. 그는 단호하게 말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나 경찰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음이 공허하고 먹먹했다. 생각하는 것도 싫었다. 우수도 사라지고 아까 모든 것을 끝내자 하며 집을 나설 때 넘쳐나던 에너지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 완전한 아파테이아 상태가 찾아왔다. 그래, 이것이 탈출구다. 그는 강변도로를 조용히 비실비실 걸으며 생각했다. 어쨌거나 끝낼 것이다. 그러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과연 탈출구일까? 아무렴 어떤가. 아루신의 공간쯤은 있을 테지. 하지만 대체 무슨 끝이 이런가. 정말 끝이긴 한 걸까? 저들에게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에이 제기랄. 게다가 피곤해 죽겠다. 어서 빨리 눕든지 앉든지 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것은 너무 바보 같다는 점이다. 하긴 이것도 엿이나 먹어라. 쳇. 정말 바보 같은 생각만 머릿속에 떠오르는군. 경찰서에 가려면 똑바로 쭉 가다가 2번째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어야 했다. 경찰서는 여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었지. 하지만 1번째 모퉁이까지 왔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생각을 하다가 골목으로 빠진 다음 길을 빙 둘러 2개의 거리를 지났는데
이럴다 할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일본이라도 늑장을 부리면 시간을 벌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길을 걸으면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고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가 그 집 옆에 바로 그 대문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이래 이곳에 온 적도 없거니와 이 옆을 스쳐 지나간 적도 없었건만. 물리칠 수도 뭐라 설명할 수도 없는 욕망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문 밑을 다 지난 다음 오른쪽 첫 입구로 가 낯익은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비좁고 가파른 계단은 몹시 어두웠다. 그는 층계참마다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1층의 층계참 창문은 창틀을 완전히 떼놓은 상태였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는 생각했다. 곧 니콜라시카와 미치카가 일하던 2층 아파트가 나타났다. 잠겨있군. 문도 새로 칠했다. 방에 나갔다는 소리군. 곧이어 3층, 그리고 4층. 여기다. 그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 아파트의 문은 활짝 열려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약간 망설이다가 마지막 남은 계단 몇 개를 올라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도 역시 새로 손보는 중이라 일꾼들이 와 있었다. 이 사실이 그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 같았다. 그는 왠지 당시 이곳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을, 심지어 마룻바닥의 바로 그 지점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지금은 벽지는 다 벗겨낸 상태고 가구도 전혀 없다. 어쩐지 이상하다. 그는 창가로 가 창턱에 걸터 앉았다. 일꾼은 전부 2명이었는데 둘 다 젊은 애들이었으나 한쪽이 나이가 좀 더 많고 다른 쪽은 훨씬 더 젊었다. 그들은 벽에다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예전의 노란색 벽지 대신 연보라색 꽃무늬가 있는 하얀색 새 벽지를 바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것이 왠지 죽도록 싫었다. 그는 이 새 벽지를 적개심에 찬 눈초리로 쳐다보았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안타까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일꾼들은 분명히 늑장을 부리는 모양이었고 이제는 서둘러 남은 벽지를 둘둘 말며 집에 갈 채비를 하는 중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나타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얘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팔짱을 끼고 귀를 기울였다. 그 여자 말이야. 아침녘에 우리 집에 왔어. 나이 많은 쪽이 어린 쪽에게 말했다. 아주 이른 시간에 멋지게 차려입고서 말이야. 내가 말했지. 아니 왜 이렇게 내 앞에서 살랑대며 꼬리를 치냐? 왜 이렇게 는실는실 부는 거냐? 치트 바실라이치? 난 이제 앞으로 모든 당신 뜻을 따르고 싶어요. 글쎄 이렇게 나오지 뭐야. 옷은 또 어찌나 멋지게 차려입었는지. 잡지 하고 똑같더라고. 그건 또 뭐예요 아저씨? 잡지라뇨? 젊은 쪽에서 물었다. 분명히 아저씨한테 한 수 배우는 중이리라. 잡지란 말이지 동생아. 알록달록한 그림을 말하는 거야. 토요일마다 외국에서 우편으로 이곳 재봉사들 손에 들어오는데 말이야.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도 누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림이란 소리야. 남성이야 주로 롱코트나 입고 있지만 여성 쪽은 동생아 네가 내장까지 다 팔아도 모자랄 만큼 야사시한 것들 뿐이야. 이놈의 피체레에는 정말 없는 게 없군요. 연하 쪽이 열광적으로 소리쳤다. 아비어비 말곤 전부 다 있네요. 그런 거 빼고는 동생아 전부 다 있지. 연상 쪽이 혼수를 두는 말투로 결론을 내려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창턱에서 일어나 다른 방, 전에 괴짝과 침대와 서랍장이 있던 곳으로 갔다. 가구가 없어져서 방은 끔찍이도 작아 보였다. 벽지는 그대로였다. 구석의 벽지에는 성상갑이 있던 자국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그는 좀 더 쳐다보다가 아까 앉았던 창가로 돌아왔다. 연상 쪽 일꾼이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요? 그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은 하지 않고 창턱에서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나가 설렁줄을 쥐고 잡아당겼다. 바로 그 설렁 소리, 바로 그 양철 소리다. 그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연거푸 잡아당겼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며 기억을 떠올렸다. 예전에 고통스러울 만큼 무섭고 추악한 감각이 점점 더 환하고 생생하게 떠올랐고, 설렁줄을 당길 때마다 몸서리를 치면서도 기분은 점점 더 좋아졌다. 대체 무슨 일이요? 뭐하는 사람이요? 일꾼이 그가 있는 쪽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을 좀 빌렸으면 해서 하고 그가 말했다. 둘러보는 중입니다. 밤에 집을 보러 다니는 법은 없지. 더군다나 그럴 거면 문지기와 함께 와야지요. 마룻바닥을 닦아냈군요. 칠을 한 건가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말을 이어갔다. 피는 없습니까? 피라니요? 노파와 그 여동생이 살해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는데. 아니 대체 뭐하는 놈이야? 일꾼이 불안해하며 소리쳤다. 나? 그래. 알고 싶나? 경찰서로 갈까? 거기서 말해주지. 일꾼들은 의욕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슬슬 나가야지. 너무 늦장을 부렸어. 가자 알료시카. 문단속을 잘해야 돼. 연상 쪽 일꾼이 말했다. 그럼 갑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자기가 앞장서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이봐 문지기. 대문 근처까지 나온 그가 소리쳤다. 몇몇 사람이 거리로 난 건물 입구 바로 옆에 서서 행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문지기 2명, 아줌마, 실내복 입은 소시민, 그리고 또 누가 좀 더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곧장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무슨 일입니까? 한 문지기가 대꾸를 해주었다. 경찰서에 다녀왔나? 지금 막 다녀오는 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거기에 사람들이 있던가? 그럼요. 부서장도 거기 있던가? 잠시 있었죠.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채 그들과 나란히 섰다. 집을 보러 왔대요. 연상의 일꾼이 옆에 다가오며 말했다. 집이라니 무슨 집? 우리가 일하던 집 말이에요. 피는 대체 왜 닦아냈냐?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 집에 빌리러 왔다 라는 소리를 하던데요. 설렁을 올리기도 했는데 거의 줄을 끊어놓을 기세였어요. 경찰서로 가자고 거기서 증언하겠다던데요. 엄청 치근댔어요. 문지기는 수상쩍은 듯 얼굴을 찌푸리며 라스콜리니코프를 뜯어보았다. 대체 누구시오? 그는 좀 더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이고 한때 대학생이었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있는 쉴의 집 14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문지기한테 물어보면 돼. 나를 아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돌리지도 않고 어두워지는 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을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왠지 낭창낭창하게 늘어놓았다. 그럼 그 집에는 왜 갔던 겁니까? 그냥 좀 보려고. 거기에 뭐 볼 게 있다고요? 그냥 붙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갈까? 갑자기 소시민이 끼어들어가 입을 다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깨너머로 비스듬히 그에게 눈길을 주고 유심히 바라보더니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낭창낭창하게 말했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 데려가자. 기세등등해진 소시민이 말을 받았다. 대체 왜 그 일을 덜먹거리는지 이놈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술 처먹은 건지? 어떤지 알게 모람. 일꾼이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시오? 슬슬 진짜로 화가 난 문지기가 또 소리쳤다. 왜 이렇게 들러붙어? 경찰서에 가자니 겁이 난 건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냉소를 먹으며 말했다. 겁은 무슨 겁? 내 놈이 자꾸 들러붙는 거야. 순 깡패구먼. 아줌마가 소리쳤다. 저런 놈은 이러쿵저러쿵 떠들 필요도 없어. 또 다른 문지기가 소리쳤는데 농민용 외투를 활짝 열어젖히고 허리에 열쇠꾸러미를 찬 거구의 사내였다. 썩 꺼져버려. 진짜 순 깡패놈이군. 썩 꺼지라고. 그러고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어깨를 움켜쥐고 길거리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하마터면 공중제비를 돌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몸을 바로잡은 다음 말없이 모든 구경꾼을 바라보다가 걷기 시작했다. 얄궂은 놈이야. 일꾼이 말했다. 요새는 사람들이 참 얄궂어졌어요. 아줌마가 말했다. 어쨌거나 경찰서에 데려가야 했어. 소시민이 덧붙였다. 괜히 말려들 이유도 없지 뭐. 거구의 문지기가 매듭을 지었다. 영락없이 깡패놈이야. 제가 나서서 설치는 걸 보면 뻔해. 한번 말려들면 발 빼기도 힘들어. 알만하지. 자, 갈까 말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생각하며 포장도로 한가운데 교차로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꼭 누군가가 최후의 말을 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어떤 응답도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가 딛고 있는 돌처럼 먹먹하고 죽은 것 같았다. 그에게만은 죽은 것 같았다. 갑자기 200걸음쯤 떨어진 먼 곳, 거리의 끝에서 어둠이 짙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무리지어 웅성대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리 한가운데에는 어떤 마차가 서 있었다. 거리 한가운데서 불빛이 반짝였다. 무슨 일이지?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 무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뭐라도 붙잡으려 했으며 이런 생각이 들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사실 경찰서 건에 대해 분명히 결정을 내린 지금 조만간 모든 것이 끝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탓이다. 끝.